안녕하세요. 동양평화론 원문강독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양평화론 본문에 해당하는 전감을 강독하겠는데요. 이 동양평화론의 목록은 그 전 시간까지 했던 서문을 포함해서 이 본문에는 전감, 현상, 복선, 문답이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전감까지만 작성을 하고 순국을 하셨기 때문에 현상, 복선, 문답을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전감 부분에 대해서 읽고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구 극금이 물론 동서 남북지주하고 난측자는 대세지 번복 야요 부지자는 인심지 편천야라. 향자 가보년의 일청 전역을 논지컨대 즉 기시 조선국은 서절배 동학당지 소요 인연으로 청일 양국 동병토리하여 무단 개전하고 호상 충돌이라. 일승청패하고 승승장구하여 요동 반부 점령하고 요험 여순 함락하며 황해 함대 격파라. 후 마관 단판 개설하고 조약 체결하여 대만 일도 할양하고 2억 배금 정관하니 차위 일본 유신 후에 일대 기적야라. 자, 그럼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구 급금 물온 동서남북 지주 난측자 대세지 번복야 부지자 인심지 편천야. 그 한문에서는 이 자자와 이 급자가 많이 쓰이는데 자자는 뭐뭐로부터 어디부터 이런 말이죠. 출발점을 나타낸 거고 급자는 뭐뭐에 이르기까지 뭐뭐에까지. 자, 이 급자는 다른 말로 바꿨으면 이 지자, 이를 지자하고 똑같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자초지종이라는 말 쓰죠. 어디부터, 즉 처음부터 우리가 자초하고 지종 어디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초지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급자와 지자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고 급금하면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론. 자, 물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꿨으면 막론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막론, 뭐뭐 함이 없다 할 때 없을 막. 그래서 막론하고 물론하고 또는 다른 말로 물론 없을 물 또는 뭐뭐 하지 말라 말물자죠 원래. 그래서 물론, 무론, 막론 다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동서남북의 주는 대륙이란 뜻입니다. 자, 고을주 옆에 물소가 붙으면 대륙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대륙, 예를 들면 뭐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저기 오세아니아든 그런 동서남북에 있는 대륙을 막론하고 논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자, 어디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난측자. 자,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대세가 번복되는 것이다. 대세가 뒤집어지다는 거죠. 번자가 뒤집어지고 복은 엎어지다. 완전히 지금 현 상태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전에 제가 말했던 것이 뭐였냐면 안중근 의사께서 뭘 강조하셨죠? 자, 이 우리 동양
특히 이 동아시아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힘을 합심해 가지고 서양 그 제국주의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천리, 즉 순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세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천의를 거스르고 민심에 배반하는 일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대세가 번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아리기 어려웠던 것이 일본이 이렇게 변심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세가 번복되는 것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고, 부지자, 알 수 없는 것은 인심이 변하는 거죠. 인심이 변하는 것이다. 인심이 변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중근 의사가 이 전감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정리를 하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남북의 어느 대륙을 막론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대세가 뒤집어지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은 인심이 변하는 것이다. 향자, 가보년, 일청천역 논지, 즉 기시 조선국 서절배 동학당지 소요 인연. 여기서 이 향자라고 하는 것은, 향자, 이 향은 어디 어디로 향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접대, 저번에, 지난번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보년, 여러분 우리가 가보년 하면 많이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죠. 한번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가보년에는, 이 해에는 통화혁명 1894년 1월, 정확히 하면 1월 11일이죠. 이때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동학혁명은 그 당시 그 전라도에 있는 고부군, 고부의 어떤 조병갑, 이 조병갑이 그 당시 고을의 수령이었죠. 이 조병갑이 백성들을 수탈하죠. 아주 가렴추구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수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하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학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때가 1월 11일이었다는 거죠. 동학은 이제 그 전부터 결성은 됐는데, 그 1894년에 1월 11일에 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일어났고, 또 이해 7월 23일 날 갑오경장이 단행이 됐죠. 자, 이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민비가 이제 명성황후죠. 제가 민비라고 하면 이게 좀 폄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민비라고 하니까 저도 민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명성황후, 이제 보통 하면 명성황후라고 하고 민씨성을 가지고 이제 민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이 좀 듣기 거북하면 이제 명성황후라고 하겠습니다. 이 명성황후가 친청이었죠. 이 당시는 명성황후는 친일이 아니라 청나라와 조금 가까웠죠. 자, 그래서 이 친청인 그 명성황후를 배척하고, 이 이제 다시 흥선대원군이 일본에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갑오 경장을 단행한 거죠. 완전히 이제 일본의 세력을 업은 게 아니라 일본도 좀 주시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 친일하면 뭐 요즘 말하는 그 어떤 그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가 아니라 약간 일본의 어떤 그 가까운 그런 세력들이 그 실권을 장악하는데, 이때가 바로 갑오 경장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경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경장이 무엇냐면은 그리고 원래 다시 갱자인데, 이 갱자하고 음이 다시 할 때는 갱이지만 무엇을 고치다 할 때는 경입니다.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죠. 갱신이란 말도 쓰지만 또 경신이라고 씁니다. 이때는 고치다는 뜻입니다. 고치다. 고치다가 경이고, 자, 장자는 무엇이냐? 베풀 장자입니다. 줄을 아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거죠. 이게 장입니다. 그래서 가보경장.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려웠는지 아니면 좀 말의 의미가 좀 불분명했는지 요즘은 역사 시간에 가보개혁이라고 1890 그 4년에 단행되었던 이런 조치를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할 때 혁자는 원래는 가주격자죠. 가주격인데 고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다시 잘 고친다는 뜻이죠. 원래는. 왜 그러냐면 이 가죽에는 피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피자와 혁인데 피자는 약하게 손질해서 사용하는 게 가죽 피자고 완전히 털도 뽑고 삶고 무두질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은 혁입니다. 피혁. 같은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피와 혁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자는 완전히 탈바꿈하기 때문에 개혁은 이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하는 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악기라든가 또 활과 같이 줄을 매어 쓰는 기구들은 오랫동안 줄을 매달고 있으면 줄이 느슨해지죠. 줄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줄을 조이는 거죠. 이게 경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 매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면. 우리 바이올린이든 기타든 또는 뭐 현악기인 우리나라 전통 가야금, 검은고든 줄을 너무 오랫동안 매어 쓰면은 줄이 풀리고 이완됩니다. 다시 제소리가 나려고 하면 고쳐 매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되면 그 제도가 좀 느슨해집니다. 기강이 흐트러지죠. 그럴 때 다시 고쳐 맨다는 경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경장, 가보개혁 같은 말인데 오늘날 역사 용어로는 가보개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에는 통합혁명이 발발을 했고 또 가보경장을 단행을 했고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내정 간섭을 하면서 청일전쟁이 1894년 7월 25일에 벌어져가지고 이듬해인 1895년 4월 1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는 이 가보년에 일어났던 어떤 이런 그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가지고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보년에 일어났던 일본과 청나라의 전역은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을 논해보자면 이 논자는 논해본다는 거죠. 이 전쟁을 이제 한번 논해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때 조선국, 우리 조선의 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대한제국이란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선국은 서절배 동학당, 서절배와 동학당이 같은 동급입니다. 이 동학당을 안중근 의사는 뭐라고 봤냐면은 서절배라고. 서절배는 서자가 쥐서자입니다. 절자는 훔칠 절자입니다. 그 쥐가 보면 우리 사람들이 먹는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돼요? 도둑처럼 훔쳐가죠. 그래서 도둑과 같이 그 아주 좀스럽게 행동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서절배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좀도둑인 동학당,
자, 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이 동학의 무리들을 왜 동학당이라고 했으며 또 왜 거기에다가 수식을 붙여가지고 서절배라고 했느냐. 자, 이 동학은 서학에 반대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음, 그 고부군수인 그 조병갑이었던 가렴주구한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 일어났죠. 이게 바로 동학혁명인데 왜 안중근 의사는 이 동학의 무리를 서절배라고 칭했는가? 자, 이거는 자, 저 밑에서 일어난 전라도에서 일어난 동학과 또 그 위에 황해도에서도 동학의 무리가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초심을 잃지 않았나.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구국의 일념이었지만 언제 시간이 흘러서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살고 있던 황해도에서는 또 동학은 또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그 애초에 그런 초심을 가지지 않은 또 무리일 수도 있고요. 다 동학도 여러 군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안중근 의사의 눈에는 그 어떤 동학의 무리가 또 백성들을 습격해 가지고 수탈을 했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체가 아니라 그 황해도에 일어났던 또 동학의 어떤 무리들을 지칭해서 서절배라고 한 측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학의 어떤 그런 무리들이 어, 나라를 위태롭게 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쟁을 벌였다는 어떤 구실을 주었기 때문에 동학의 무리를 서절배로 아주 폄훼했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동학당을 서절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도둑인 동학의 무리가 소요는 시끄러울 소, 또 어지러울려. 우리가 소요 사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학당의 어떤 그런 일을 소요로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역사적 용어에 우리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어, 예전에는 광주 소요 사태라고 왔습니다. 지금은 광주의 어떤 그 의거, 광주 혁명, 5.18 혁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서는 광주 민주항쟁이 아니라 광주 소요 사태라고 했습니다. 이 소요란 말은 이 혁명이 아니라 민주항쟁이 아니라 아주 그 폄훼한 말이죠. 역사 용어입니다. 난동을 부린다는 거죠. 동학당의 무리들이 난동을 피웠다. 이게 바로 소요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소요와 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가 다른 용어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그 황해도에 활동하던 안중근 의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좀도둑인 동학 무리의 소요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인해서 뭐뭐로 말미암아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가보년 즉 1894년에 일본과 청국의 전쟁을 따져보면 그때 조선국에서는 좀도둑인 동학 무리의 소요로 말미암아 청일 양국 동병도래 무단개전 호상 충돌. 자, 여기에서 이 무단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무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쓰면 무단. 이때 단자가 끊을 단자죠. 자, 근데 이제 단자는 실마리 단인데 보통 사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허락이 없이 또는 아무런 그 실마리 없이 단서 없이 이런 말이죠. 아무런 사유 없이 남의 글을 자기 책에 실는 거. 논문에 그 어떤 글을 쓰는데 논문에
어떤 그 먼저 쓴 사람의 어떤 글을 인용할 때 인용 주석을 달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다가 쓰는 거. 또 책을 내면서 또 남의 다른 사람의 어떤 책, 어떤 저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걸 우리가 무단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단으로 전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이 그 책 뒤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이 책을 무단으로 뭐 복사를 금지한다든가 무단으로 실는 거를 금지한다. 전자도 그 구를 전자죠.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게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단 전제 금지할 때 무단이 바로 이 무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자, 이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동병은 출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다. 출병과 동병 같은 말이죠. 일으키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도자는 이제 건너오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이제 일본이 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죠. 건너오는 거죠. 또 청나라도 건너오는 거죠. 그래서 자, 물수변에 이 도자를 쓰는 것입니다. 도래해가지고 건너왔고, 그리고 무단,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이 두 나라가 싸운 겁니다. 우리나라 허락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무단으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게 바로 동학혁명이 동학이 지금 정부에 반해가지고 지금 의거를 했기 때문에 이 청나라와 일본의 어떤 빌미를 줬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청나라와 일본은 우리나라의 어떤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호상은 이제 뒤집으면 상호죠. 서로 부딪혔다는 거죠. 서로 충돌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 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싸운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승청패, 승승장구, 요동, 반부, 점령, 요험, 여순함락, 황해, 함대, 격파라. 자, 여기에서 승승장구란 말이 있습니다. 승세를 타다. 승리의 여세를 탄다는 말이죠. 승은 탈승이죠. 어떤 승리의 어떤 기운을 타고 길게 몰고 가는 거죠. 승승장구란 말은 한번 이기면 그 어떤 승리의 기운을 타가지고 길게 그 여세를 계속 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승, 파죽에 뭐 5연승, 10연승, 16연승.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한 번 이기면 그 승리의 어떤 기세를 타가지고 계속 연승하는 걸 우리가 승승장구한다고 합니다. 자, 일승청패. 이 싸움에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가 패한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이 승승장구, 이 승리의 기세를 타고 어디까지 했냐? 요동 반부. 자, 요동 반절이나 되는 부분을 점령. 자, 원문에는 자, 차지할 점이 아니라 찍을 점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석에 점자를 고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동의 반절이나 되는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했고, 요험지인. 자, 요험은 요충지와 똑같습니다. 아주 지키기 편한 한 사람의 병사로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예전에 영화 그 300이라는 거 보면은 그 스파르타군이 그 페르시아 그 몇십만의 대군을 그 300으로서 지켜내는, 그게 바로 요충지이죠. 그런 지형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죠. 아주 좁은 그 골짜기를 끼고 대군과 맞서죠. 이게 바로 요험지입니다. 요충지입니다. 즉 요험지가 바로 여순이라고 하는 거죠. 리슈누이죠. 보통 이제 요즘 중국 발음하면 리슈누인데 그 요험지인 여순을 함락시켰습니다. 일본이 청일 전쟁에 우리나라 그와의 전쟁에서 막 승리한 기세를 그 몰아가지고 요동의 어떤 절반을 점령을 했고, 요충지였던 여순을 함락을 시키고, 또
황해에 있던 함대, 중국 함대를 다 격파를 시켜서 이 청나라를 대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전국에 승리하자 승승장구하여 요동의 절반을 점령을 했고 요충지인 여순을 함락시키고 황해 함대를 격파하였다. 자, 후 마관 단판 개설, 조약 체결, 대만 1도 할양. 자, 여기서 마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관. 이 마관은 후에 하관이라고 이제 이렇게 고쳤는데 하관의 옛날 명칭입니다. 하관을 일본어로 시모노 세끼. 자, 노자가 들어갑니다. 이 세끼라는 것은 관이란 말이죠. 어떤 우리가 보통 해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무역하는 곳을 우리가 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서로 교육을 했던 게 외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원을, 그 전에 부르던 명칭이 마관이었는데, 이 마관의 일본식 발음은 시모노, 세키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시모노 세키, 마관에서 단판을 벌였고, 시모노 세키에서 이 청일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뭐 서로 뭐 승리한 쪽에서는 그 승리의 어떤 그 전공을 차지하려고 이제 단판을 벌이는 거죠. 또 그래서 뭐 거기 배상금을 물어주고 뭐 땅을 넘겨주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단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일 전쟁 후에 이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판을 벌였고 열었고 그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이 조약을 체결하고, 자, 안중근의사의 그 문장을 보면 항상 이 수로 부분이 뒤에 우리나라 지금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이게 목적어죠. 그 수로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안중근 동양평화를 보면 이런 우리나라식 한국식 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일전쟁 뒤에는 이 시모노세키에서 단판을 벌였고 이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만 한 섬을 할양, 베어낸 거죠. 대만 한 섬을 할양, 벨할자, 양보할 양, 할양을 했습니다. 참, 그 중국도 아주 크나큰 손해를 입었죠. 그래서 번역을 보면 후에 시모노세키에서 단판을 벌이고 조약을 체결해서 대만 한 섬을 그 일본은 할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1895년에 대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약간 오늘날도 보면 친일이죠. 친미도 되지만 일본하고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일본하고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그 아주 악연이 있지만 오히려 대만은 홍콩이 영국하고 친한 것처럼 대만은 일본하고 친했던 이런 역사적 배경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대만이 일본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친일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만 오늘날의 정세에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역 배금 정관 차위 일본 유신 후에 일대 기적이하라.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억 배금, 2억 원이나 되는 배상금을 그 관자는 조항입니다. 그 시모노세키 조항에 정했고 2억 배금을 시모노세키 조항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만 한 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2억 원이나 되는 배상금을 지불을 했다. 이것을 무엇라고 할 수 있냐. 일본 유신 뒤에 아주 크나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번역을 보면 2억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으니 이것은 일본 유신 이후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위자는 우리가 보통 뭐뭐라고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 사건은 청일전쟁 이것은 아주 일본 유신하면 메이지 유신을 가리킵니다. 메이지 천황이 메이지였죠. 이걸 한자로는 명치라고 쓰고 명치유신이라고 하고 명치천황이라고 하고 일본어로 이제 읽으면 메이지입니다. 메이지 명치유신입니다. 자, 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 에도幕府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 통일국가를 이루어 일본 자본주의의 형성의 기점이 되는 변혁의 과정을 우리가 일본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탄핵을 했죠. 그래서 영구 집권을 노리다가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거죠. 이게 바로 일본 유신이고 우리나라의 유신 헌법입니다. 그럼 유신이 무슨 말이냐? 자, 유신은 시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왕, 아주 전설적인 그 성군인 중국의 주나라가 통일하는데 아주 그 바탕이 된 왕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가장 성군이 요순 다음에 이제 문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왕이라는 그 편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수 구방 기명 유신이라. 자,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그 천명은 새로워라. 자, 여기서 비롯돼 가지고 유신이라고 하면 그 나라가 오래되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전에도 아까 그 경장 개혁이란 말을 했죠. 그 나라가 오래되면 문물이 오래되고 제도가 오래되면 기강이 느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여가지고 매는 걸 경장 바로 유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새롭다는 말을 했는데 이 메이지 천황 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제도가 오래되었지만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신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고 새로운 혁명, 경장을 일으킨 거죠. 이게 바로 유신입니다. 참 말은 좋습니다. 일본은 이 유신이 성공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헌법을 뜯어고쳐 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국회의 어떤 힘을 무력화시킨 거죠. 요즘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국회를 압제하고 국민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건이 이 박정희 유신헌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신이란 말은 참 좋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으로 해서 일본이 근대화되어서 세계 열강들과 서로 어깨를 겨루었죠. 하지만 나중에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선견지명처럼 일본은 너무 이거를 그 서구의 어떤 제국의 어떤 그런 전체를 그대로 밟아 나갔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이게 안중근 의사는 이거를 경계했던 거죠. 그래서 유신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을 배상금으로 정하였으니 이것은 일본 유신 이후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